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공 투자에 대한 비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최신 뉴스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됐다. 현지 시간이니까 아마 지금쯤 이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그 이더리움 ETF 판매자 중 하나죠. 비트와이즈에서 지금 이더리움을 대략 717개 정도 이렇게 쟁여 놓고 이제 판매를 시작하겠죠. 블락막은 몇 개나 들고 있을까요? 현재 이더리움을 약 3,030개 정도. 이게 우리 환화로 하면 한 140억, 150억 정도 이더리움 들고 있는데요. 아직은 소액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지금 이게 이제 됐는데 왜 이더리움 가격 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줄 압니다. 일반인들은요. 항상 가격이 올라야 확신을 가지실 겁니다. 비근한 예로 XRP도 지난 7년 동안 사실 거의 고문에 가깝죠. 가격이 오르면 확신이 저는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 ETF 사실 이전에부터 사실 검증이 끝난 자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ETF가 소위 말한 그 활용 점정 마지막 점을 찍은 거죠.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웬만하면 팔지 않고 오래오래 묵힐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블록록에 액티브 ETF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더리움의 매력은 뭐다? 유틸리티다. 유틸리티는 이제 사용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매력을 희소성에서 찾는 반면에 이더리움의 매력은 사용하는 데서 온다. 지금 이게 나름 광고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은 중개자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이다. 이게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요. 이더리움을 거의 한 문장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뭐가 없다? 중개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행 서비스나 우리가 배달의 민족을 쓰나 뭔가를 쓸 때 중개자가 없는 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 중개자가 소위 말한 카드, 신용카드 쓰면 중간에 수수료 나가고 중간에 이제 여러 은행에서 많이 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중개자가 있다 없다? 없다. 중개자가 없답니다.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애플리케이션은 사실 우리가 그 핸드폰에서 매일 쓰고 있는 그 앱들 있잖아요. 그 은행 앱, 유튜브 앱, 여러 가지 틱톡 앱, 트위터 앱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서 뎁이라고 하거든요. 앞에 D는 이제 그 탈중앙화를 의미하는 이제 decentralized 앱을 의미합니다. 그 뎁들을 위한 뭐다? 글로벌 플랫폼이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금융 거래가 됐건 뭐가 됐건 모든 계약과 거래를 어디 위에서 구현시킨다? 이더리움 위에서 구현시킬 것이다. 또는 이더리움 아니라 솔라나도 있잖아요. 아발란체도 있지 않습니까? 카르다노도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더리움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좀 실감을 하실 수 있을까요? 모든 계약과 거래를 이더리움 위에서 구현시킵니다. RWA도 그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요. 희소성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쟁여두기 위해서 삽니다. 특히 부자들이 많이 찾고요. 자, 이더리움은 뭐를 하기 위해서 산다? 쓰기 위해서 전 세계 누구나 필요할 겁니다. 엄청난 자산이 뭡니까? 이더리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인베이스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총 9개가 있는데 그중에 8개 ETF에 대해서 커스터디, 보관 서비스를 지원한다. 9개 중에 8개를 하면 이건 너무 심각한 독점 아닙니까? 사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말 못하지 그냥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가장 큰 목표가 뭐냐라고 물으면요. 사실은 그 해당 산업 전체를
독점하는 겁니다. 독점이 안 된다면 과점을 통해서라도 그래야 이제 그 이윤 창출을 손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목표인데 지금 9개 중에 몇 개를 가져갔습니까? 8개를 코인베이스가 가져갑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아직까지 제의를 하지 않을까요?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 혜성처럼 등장해서 거의 뭐 비트코인의 뭐 그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날 만큼 큰 존재가 왜 됐을까요? 코인베이스 지금 뭐 그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다 어디 거래소 쓰는지 아십니까? 코인베이스 씁니다. 보관도 코인베이스 하고요. 나중에 이제 미래의 일이지만 스테이킹 이자도 코인베이스가 아마 줄 겁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USDC 찍어낸 서클에 5천억, 6천억 투자한 데가 어딥니까? 이게 다 블랙락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의 정부 이제 그 지갑 주소가 있는데요. 한 58.7개 이게 이제 400만 달러면 뭐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뭐 한 50억 이상이 되는데 익명의 주소로 비트코인 이체했다더라.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독일 정부에서 뭐 5만 개 비트코인 팔았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이거 매도하는 거 아니야? 약간의 퍼드성 뉴스죠. 근데 매도 의도는 불확실하다. 그러면서 아캄 데이터를 인용해서 합니다. 퍼드 전문 데이터 기업하면 아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캄을 인용했다. 아캄에 의하면 그냥 퍼드일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 미국 정부에서 글쎄요. 저는 이걸 뭐 지금 팔 것 같진 않은데 뭐 지켜보면 알겠죠.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게 마운트 곡수입니다. 11분 전, 뭐 이게 이제 그 7월 23일자 기준인데요. 마운트 곡스 28억 달러면 또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4조 원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 42,587개를 이체했다. 이 자체가 주는 공포감이 사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들이라면 이 뉴스 저 뉴스 한 번씩 툭툭 던져 봅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XRP 블랙락에서 XRP ETF를 신청했다 카더라 하면서 또 비트코인이 ETF가 신청했다 카더라. 그 오보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조금 지났더니 블랙락 CEO가 뭐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라면 제가 그 세력이라면 저 같으면 상승장의 정점에 있을 때 이런 퍼드 잘 안 먹힙니다. 나중에 또 큰 조정이 나오고요. 큰 폭락이 나올 때 마운트 곡스 퍼드건 미국 정부 퍼드건 여러 개를 동시에 아마 퍼뜨리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지켜보면 분명히 이거 사용할 겁니다. 자, 윌리 우라고 하는 친구는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 강세 시그널을 확인했다. 이유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캐피출레이션이 종료됐다. 이거는 완벽하게 항복했다. 팔 사람 다 팔고 망할 사람은 다 망했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채굴자 수익성 지표, 뭐 POL 멀티플이라고 있는데 이게 강세작 아직 시작 알리는 0.5 수준이다. 더 올라갈 게 더 많이 남아 있다. 세 번째, 최근 몇 달 동안 글로벌 유동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뭐 다른 나라들 뭐 캐나다다, 뭐 어디 저 스위스였나요? 금리를 조금 인하시켰고요. 뭐 중국도 조금 내린 모양새죠. 이제는 연준도 뭐 9월로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반감기 지나고 이제 한 세 달이 조금 지났거든요. 계속 팔 수는 없습니다. 다 누군가 판 그 매도 물량이 끝났다면 그때 이후로는 아무래도 상승 가능성이 저도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뒤로 가면서 비트코인 2024 제가 사실 이 컨퍼런스 뭐 예전부터 봤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 솔직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이게 이슈 메이킹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트럼프가 뭐 이변이 없는 한 또 연설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자, 일본의 거래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금을
RWA 토큰화 사업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뜹니다. 지금 전 세계 미 국채를 이제 RWA 토큰화 시켜서 뭐 이미 판매를 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으로 좀 잘 팔릴 만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주식도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ETF, 뭐 부동산, 뭐 채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일본에 있는 업체는 금을 먼저 이렇게 지금 RWA 토큰화를 시켰죠. 근데 가만 보시면 금 현물이 포함된 건 아닙니다. 금 가격 이거 지수거든요. 어찌 됐건 이런 현물이건 파생 상품이건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네요. RWA의 장점을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코인으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중 무휴입니다. 주식은 뭐 걸핏하면 쉬잖아요. 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수료가 기존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정산, 뭐 이제 그 주식 같은 거, 저 주식을 잘 안 해서 이게 근데 이게 뭐 하여튼 며칠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래 시간도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딱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 뭔지 아십니까? RWA가요. 생각보다 이거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비유를 해보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뭐 몇 년 전부터 뭐 10년 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생각보다 더디죠. 생각보다 사건 사고가 아직 자율주행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율주행이건 RWA건 확정된 미래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주식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그 다음에 금 파는 거래소들. 사실 그 사람들을 모두 직장을 잃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혁명이 뭐다? RWA입니다. 생각보다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요. 탈중앙화 AI 인공지능 펀드를 공인된 투자자들에게 공개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 비트 텐서, 파일코인, 라이브 피어, 니어 프로토콜, 랜더 네트워크 여기에다가 코인을 이제 투자하는 펀드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만든 펀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 뭐 지금 비트코인 신탁 펀드 있었고요. 이더리움, 뭐 솔라나, 저기 뭐 체인링크 알트코인들도 개별 ETF는 아니고 이제 펀드로 사실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ETF화 하겠죠. 지금 현재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디파이 펀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 펀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들 묶어서 이제 그 시총 순으로 더 가중치를 더 둔 이 펀드, 뭐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죠. 또 라지 캡 펀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코인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탑 10 펀드라 보시면 되겠죠. 뭐 시총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솔라나다, 저기 XRP다 이렇게 섞어서 팔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거기에 이어서 지금 뭐까지 이렇게 출시를 한 겁니까? 인공지능 펀드까지 지금 출시를 한 거죠.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해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메타버스 펀드, NFT 펀드, 게임 펀드, RWA 펀드, 땡땡 펀드, 뭐 나중에 디핀 펀드 이름만 붙이면 다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레이스케일 그 이전의 CEO가 마이클 소넨샤인이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 언론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인수합병 얘기 중이다. 구체적 얘기는 지금 할 수 없다. 그로부터 지금 몇 달이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레이스케일 여기 회사 통째로 누군가 그냥 삽으로 떠서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월가 금융기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특히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뭐 눈독을 들이는 곳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 펀드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소위 말하는 브랜드만 바꿔서 그대로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습니다. ETF가 하나씩 되면 정말 뭐 엄청난 상품군이 그대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레이스케일 크립토에 있는 펀드를 보시면요. 이게 월스트리트에서 나중에 팔게 될 크립토 펀드의 미래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코인 중에 제가 뭐 들고 있는 것은 파일코인과 니어 프로토콜. 랜더는 사고 싶었는데 제가 뭐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사지는 못했지만 좋은 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크라켄의 전략 책임자가 이런 얘기했죠.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되면 매달 한 10억 달러라고 하면요. 뭐 우리 돈 대략 1조 한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생각보다는 규모가 사실 매우 작습니다. 생각보다 규모 작은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자산 클래스로서 코인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 5년 전까지만 해도 어땠냐? 암호화폐를 쥐약이라고 표현했었죠. 이 레드 포이즌 이거 뭐 그 워런 버핏도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코인 이런 상품을 만들고 있다. 실제 수요가 존재하고 이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돼버렸다. 이게 너무나 달라도 다른 거 아닙니까? 5년 전만 해도 쥐약이랍니다. 먹으면 이거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뭡니까? 자산군으로서 이제 완전히 입증이 끝났다. 이게 너무나 상반된 얘기 같은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큰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는 뭐 사실 코인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에서 이 네 가지의 스텝을 한번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해당 산업과 종목을 발굴하셔야만 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남들이 못 보는 가치. 그러니까 나는 봤지만 나는 미리 보니까 이게 나중에 돈이 되겠다.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걸 알지만 남들은 그것을 간과하거나 뭐 관심이 없었거나 뭐 시간이 없었거나 그것을 내가 미리 알아보고 쌀 때 주목받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 많이 삽니다.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온갖 뭐 샀다고 치겠습니다. 뭐 7년 전에 XRP를 샀는데 온갖 협박과 회유와 위협과 퍼드 유포와 공포와 모든 것은 뭐 그냥 7년간 거의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세 번째를 제가 집어넣어 봤고요. 마지막 뭘까요? 남들이 이게 이제 미래라고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유히 그 해당 시장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이더리움을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1번 이제 그 종목을 이더리움이라고 한번 찾았다. 이게요. 그냥 한 단어로 하면 이더리움은 그냥 글로벌 컴퓨터라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미래가 맞다.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샀다. 지금 아까 5년 전에 쥐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기회 아니었을까요? 5년 전 이더리움 제가 가격 찾아보니까 한 25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한다? 대량 매수를 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합니다. 세 번째, 이게 2019년에 25만 원 주고 샀는데요. 싸게 산 줄 알았는데 2020년 3월 달 코로나 빔이 터집니다. 이때 이더리움이 12만 5천 원까지 떨어집니다. 엄청난 폭락을 견뎌야만 지금의 수십 배 그 플러스 이익이 좀 쌓였겠죠. 그 다음에 남들이 의심조차 하지 않을 때 유유히 빠져나온다. 지금 이제 유유히 팔고 나오긴 너무 아깝죠. 뭐 이게 언젠가 이건 뭐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든지 또는 그냥 예치로 받는 이자만 받고도 또 그냥 생활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둘 다 병행해도 됩니다. 적당히 팔고 또 장기 물량 놔두면서 이자로 또 생활까지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저는 공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쉽냐?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거 다 옛날 얘기 아니냐? 자, 첫 번째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큰 성공 투자하시는 분들의 비율, 뭐 소위 말해 뭐 대박 났다, 뭐 소문이 날 정도로 이런 분들은 대략 2% 정도 본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건 이제 너무 늦었지. 늦었다라고 하는 데는 전 동의합니다. 무슨 뭐가 늦었냐?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소위 말하는 인생을 역전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시드 머니가 이미 뭐 이렇게 몇 억이나 뭐 수십억 이상 지금 현재 있지 않다면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코인에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ETF 이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뭘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솔라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꺼려하는 XRP도 있고요. 뭐 스텔라 루멘이랑 어떻게 보면 좀 짝꿍이라 보시면 되겠죠. 도지코인, 뭐 시바이누도 있고요. 카르다노, 아발란체까지. 이런 친구들은 지금 시가총액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ETF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코인들입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것보다 좀 더 훨씬 더 작은 코인 없어? 한 방에 그냥 한 100배 갈면 좋겠는데. 그런 코인은 아쉽게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이걸 알면 그냥 본인이 사겠죠. 이걸 막 남에게 알려주면서 심지어 돈까지 받아가면서 하겠습니까? 근데 더 이제 추악한 진실은 뭘까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뭐 리딩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미래 코인을 알까요? 미래 어떤 코인이 얼마나 갈지 뭐 수십 배, 수백 배 확정적인지 알까요? 본인도 모르겠죠. 단순히 우리들이 그냥 돈을 벌고자 하는 탐욕을 그들의 돈벌이에 활용할 뿐이죠. 여기에 돈벌이가 그들의 그 소위 말하는 리딩방, 종목 추천인 것을 알고 있다면 아마 이것을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투자를 뭐 이번 사이클에 큰 돈을 버셨으면 합니다. 근데 그거 벌면 이제 그냥 코인판 완전히 떠나실 겁니까? 뭐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하락장이 다시 되고요. 코인 투자 또는 뭐 나중에 이제 미국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투자는 평생 뭐 하다못해 배당주 이익이라도 우리가 받아서 또 생활하는 데 보태면 좋지 않습니까? 투자를 조금 평생 하자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뭐 2번이 아니면 절대 안 돼. 그게 이제 부동산에서 코인에서 맨날 나오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포모 아닙니까? 그럼 평생 가져가자. 그리고 어떤 뭐 기술이다, 뭐 차트다, 뭐 지표다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저는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뭐냐면요. 이제 뭐 나중에 정신 못 차리고 이제 가격 올라갈 거거든요. 그때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한 돈의 두 배가 될 때, 세 배가 될 때 뭐 다 파는 건 아니지만 한 10%씩이라도 이것을 현금화시키는 것을 조금 습관화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돈을 일부씩 빼놓고 하면요. 그게 말할 수 없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내 깜냥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빚을 져서 한다? 안정감이 생기겠습니까? 있던 안정감마저도 다 날아가면 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책을 봤는데요. 대학생이 21살짜리인데 뭐 100만 원을 뭐 20억으로 해서 벌었다. 제가 뭐 단타를 하진 않지만 그 친구한테도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본인은 단타를 하면서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또 잃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 단타족이 뭐라고 하냐? 차근차근 성장을 할 것을 권유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5천만 원을 잃었다고 내가 다음 날 5천을 한 번에 회수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지옥으로 빠졌다라고 하는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 탐욕이 이렇게 눈이 약간 뒤집히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마음 자세에서 너무 내가 물불 가리지 않고 있을 때는 이걸 뭐 제도적으로 뭐 돈을 좀 다른 계좌에 빼놓든지라도 해서 아니면 뭐 적금을 들어버리든지 이 죽음을 우리가 이번 사이클에는 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시아 루미스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 있죠. 비트코인 관련 이번 주에 Big things are in store this week. 그러니까 큰 거 발표할 거야.
아마 그 이제 비트코인 2024 뭐 그때 이제 컨퍼런스장에서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뭐 트럼프가 됐건 루미스든 이래놓고 또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호재든 악재든 뭐라고 할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성공 투자에서 어찌됐건 좀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한번 꼽아봐라. 저는 어떤 코인을 만약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확신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샀다, 솔라나를 샀다, 뭐 니오 코인을 샀다, 뭐 게임 코인을 샀다. 그러면 그 코인에 대해서 뭐 그 누가 만들었고 투자자는 누구고 어디에서 즐겨 쓰고 이자는 얼마를 주고 소위 말하는 그 토큰 분배되는 그 어떤 속도, 언락되는 것 날짜는 언제고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있으셔야지 이게 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도 하고요. 시행착오를 합니다. 뭐 마이너스 뭐 50%가 아니라 70, 80도 갑니다. 빈번하게 가죠. 그때 내가 버티고 여기에 더 많은 돈을 부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그 성공을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게 짧게는 2년에서 3년 정도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 특히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5%도 갑니다. 근데 이제 길어지면 XRP 같은 경우 잘못 걸리면 이거 막 7년, 8년 동안 그 터널에 갇혀서 빛이 없는 터널이지 않습니까? 맨날 뭐 합의에 대한 뭐 기대가 맨날 이런 것만 7년, 뭐 이제 지금 소송만 4년째 하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늘상 고통과 인내만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요, 이 고통과 인내가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이거 즐겨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고통과 인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지키는 투자, 이기는 투자, 그리고 한번 이겼는데 이 이기는 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로또 대박, 로또 2번 당첨될 수 있으십니까?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고통과 인내가 있을 때 우리가 성장이 있고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면 우리가 이 성공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회사에 가서 자영업하면서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일이 됐건 투자건 그 자체를 즐기는 게 전 너무 중요하다. 사실 투자가요. 저는 코인을 좋아해서 하거든요. 코인이 아니시면 부동산 하셔도 저는 매우 훌륭하다. 본인이 좋아해야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즐겨보는 그 운동 예능 프로그램들 보니까 출연자들의 공통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부분 그 분야에서 국가 대표였던 선수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영표, 뭐 김남일, 안정환, 서정훈, 서장훈이죠. 서장훈 아니면 뭐 이형택 뭐 이런 분들이 그 분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를 제가 가만히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요. 뭐 이런 책도 보면 다 본인이 선택했습니다. 손흥민 아버지가 흥민이 어렸을 때 "야 이거 너 할래 안 할래? 나는 강요하지 않을 거야. 네가 선택했을 때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서 그 고생길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왕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직업의 종류, 귀천을 떠나서 하고 있는 일과 이 투자도요. 좋아하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설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도 나중에 성공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우리 한번 응원하고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